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영철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당은 김영철이 천안함을 기획했다며 사살 대상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영철을 내려보낸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 책임자를 보낸다는 건 실질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라는 겁니다. 고위급 회담, 군사회담, 격조 회담 말고도 헐 회담은 많으니까 네네. 각급, 각종 회담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얘기를 하러 오는 것이 아닌가. 앞서 김정은이 김여정의 방남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실무 대책을 지시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과 우리 측에 얘기하는 여건이 뭔지에 대한 탐색이 우선 실무적 대책을 세우려면 그게 필요하니까. 통일전선부가 전면에 등장한 만큼 우리 측에선 국정원이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훈 국정원장이 카운터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과 통일전선부 간 대화 채널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 중 4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서도 감찰을 포기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 때문에 국가적 혼란 상태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을 감찰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결론냈습니다. 이에 비해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자천성 인사 등 직권남용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박근혜 정권의 비판적이라며 CJENM을 고발하게 만든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우 전 수석이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관련자들의 말을 왜곡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내내 무표정한 모습이었던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자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강경호 다스 사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란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이 다스 사장직을 맡게 된 것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였고 인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아들 시형 씨에게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정호영 특검 수사 이후 다스 내부 수습을 도맡은 강 사장은 그 시기 진행된 다스의 투자금 회수 소송 내막에 대해서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이달 초부터 수차례 조사를 받은 강 사장은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하다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자수서까지 제출하며 특검 수사 당시 거짓 진술을 자백했고 재산관리인 이병모 씨도 당시 진술을 뒤집고 도곡동 땅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고 다스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0년 만에 내놓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2월 22일 2가 3개 있는 느낌이 좋은 그런 날입니다. E3데이입니다. E3데이요? 뭐 의미가 있나요? 없어. 이빨 까는 날. 이빨 까는 날. 신비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신비가 몰고 온 2라는 숫자의 3개. 좋습니다. 다음에 명정님. 예, 안녕하세요. 유명조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이번에 이름 바꾸셨다면서. 뭘로요? 영미.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 저 영미랑 사귀어 본 적도 있어서. 오. 영미야. 어쨌든 영미라는 이름은 또 굉장히 김씨야.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영미 이야기 좀 할까요? 지금 대한민국 컬링 여자 대표팀이 이게 선풍적인 인기이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2002년 월드컵 때 예선 통과하고 16강 올라가고 할 때 기다리는 텀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 텀처럼 한국의 컬링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반도가 들끓고 있죠. 네. 근데 그 중에 영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경기할 때마다 영미, 헐 이런 것도 있었나? 네. 허리의 약자가 헐이에요. 헐. 빨리빨리 해라. 또 다른 거 있잖아. 영미 워. 천천히? 천천히. 네. 워. 영미. 그럼 영미가 계속 빨리빨리 밀리고요. 영미 그러면. 스카프를 들고 나온 대한민국 김영미. 일단 웨이트.
네, 첫 엔드부터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그 센터 가드를 둡니다. 네. 많이 중요해. 자, 대한민국의 마지막 스톤입니다. 네, 라인 좋고요. 좋았는데요, 김은정. 네, 정중앙만 안 때리면 네, 됩니다. 내려줘야 됩니다. 내려줘야 돼요. 내려줘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렇죠. 김은정입니다. 잘했습니다. 김은정. 아니, 김인호 선수, 이런 키샷을 날리기 있습니까? 네, 이런 그림 같은 샷이 있나요? 노란색 스톤을 건드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2개만 뽑아냅니다. 영미 가만히 있어 그러면 상대 누구죠? 은경이? 예, 막내가 막 또 밀고 이렇게 신호가 다 있다 하더라. 강도에 따라. 영미 그리고 이름만 예쁘게 부르면 그냥 가만히 그냥 일단 가 그러는 거고. 그렇게 그런 거 있죠. 영미 아니 기다려. 그 동그란 안경 쓴 선수가 김은정이죠. 네. 은정이요. 은정. 의성에서 컬링이 그 유명해진 이후부터 잠깐만 이야기하면 정말 감동적이더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한국 컬링의 개척자는 김경두 경북 컬링 훈련원장 이분이신데 이분이 예전에 대한 컬링 연맹 부회장도 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레슬링 선수 출신인데 언제부턴가 컬링에 빠졌답니다. 94년도부터 네. 아,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컬링이 들어와 있긴 했네요. 푹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대구 경북 지역에 하나뿐인 실내 빙상장, 스케이트 같은 걸 타는 빙상장에서 컬링 시합을 하려면 막 기다리고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분이 고향인 의성에다가 땅을 기증합니다. 자기 땅을. 네, 그래서 경상북도와 의성군 이런 분들한테 손을 벌려가지고 국내 최초의 컬링 전용 경기장인 경북 컬링 훈련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의성에 학교가 하나 있죠. 의성여고. 의성여고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 활동 이런 걸로 컬링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지금 아까 안경 쓴 그 친구 김은정이 있고 김은정의 친구인 김영미가 있는데 나중에 6개월 뒤에 영미 동생인 경애가 언니 물건 전해주러 왔다가 얼떨결에 컬링 재밌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미 동생의 또 친구가 김선영인데 이 친구가 또 와서 그 팀이 만들어지는 팀킴? 김씨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김경두 씨의 딸이죠. 딸의 친구의 또 친구. 근데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처음에 의성에서 컬링을 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김경두 원장한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빙상 경기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빌려서 저녁에 늦게 다 끝나고 연습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팀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는. 컬링은 굉장히 생소하지 않아요? 저도 생소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넘지 못하는 무슨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보면서 역시 독립운동의 고장 의성의 그 끈기. 야, 마늘의 힘. 네, 마늘의 힘. 네,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마늘 단지죠. 네. 마늘이 많이 나오는 곳 의성. 그래서 갈릭걸스라는 표현도 씁니다. 갈릭 소스가 마늘 소스인 것처럼 갈릭이란 말 쓰고요. 아, 근데 너무 마늘, 의성 막 이러니까 이 대표팀에서는 오히려 갈릭걸스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래요? 더 예쁜 걸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있잖아. 그 깐마늘. 매드포 컬링. 그다음에 갈릭티코. 어쨌건 이 선수들이 주는 그 즐거움이요. 단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뭐 쇼트트랙도 화제지만 전통적인 이제 강국이니까 새롭게 뭔가 강국이 되는 느낌. 지금 4강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방송 나가는 오늘 23일 오후 8시 5분에 강릉 컬링센터에서 4강전 벌입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예선전에서 유일하게 한 번 졌거든요. 8승 1패로 올라갔는데 일본한테 졌죠. 그래서 1위예요. 근데 그 일본하고 붙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그 일본 게임을 봤거든요. 일본 게임을 봤는데 일본 아들이 잘하긴 잘하더라고. 굉장히 잘하더라고. 근데 그 게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온에 들어오는 걸 당구처럼 치고 밀어내는 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포켓볼의 다른 형태라고 그렇죠, 봤거든요. 그렇죠. 비슷하게 보는데 일본 애들은 자기 돌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뛰어나더라니까. 그것만 좀 극복을 하면 이번에 결승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사회에 지금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지, 컬링 때문에. 왜요? 아주 모르고 계시는구나. 난리 났어요. 지금 법원에 줄 서 있어요. 남편이 청소하다가 영미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근데 애인 불렀다고 막 이혼 소송 들어오고. 가능성 있네요. 네,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커플들도 네. 굉장히 지금 그 헤어지는 커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거리가 눈물바다예요. 나는 제일 재밌었던 게 네.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정수기를 막 너무 동그란 게 막 굴러오면 그걸 앞에 미리 닦아주고 있어. 그게 LG전자더라고요. 그렇지. 커플들이 열심히 키스하고
자기 애인이 경이야. 근데 경이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입에 붙어서 영미 사랑했다가 싸대기 맞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 영미라는 이름이 갖는 이번에 평창 올림픽의 의미가 지나고 보면 그때는 그냥 영미라는 말이 굉장히 친근감과 닿았지만 어쨌든 그 영미라는 바람이 산업사회 전반과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성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기대한 종목은 아닌데 이게 국가대표를 뽑을 때 명중 어디 잘하니까 뽑고 신비 잘하니까 뽑고 이렇게 뽑지 않고 팀으로 뽑는 데요. 그만큼 팀워크가 중요한 그렇죠. 컬링은 스포츠인데 어쨌건 간에 팀워크가 좋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메달을 못 따더라도 지금 박수 나오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럼요. 성적을 떠나가지고 같은 국가대표 팀들끼리 반목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50만 명씩이나 서명하는 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기다리는 좋은 풍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죠.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오늘 전할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8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우병우 형량 어때요? 약합니다. 굉장히 약하죠. 저도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2년 6개월 살아가면 살겠습니다. 네, 충분하게 살고 나면. 지금 결정적으로 1심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은 우병우가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문체부 직원들을 자른 게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린 거고요. 박근혜의 명예에 의해서 따라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라는 결정적인 재판 결과를 내놨는데 이게 지금 증거에 사실은 부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될 게 이 명단이 문체부에 징계를 해야 될 문체부 직원들의 명단이 움직인 것을 보면 문체부에서 국정원을 통해서 우병우를 통해서 박근혜한테 갔다가 박근혜가 내려보내서 우병우를 통해서 문체부로 가요. 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에서 그냥 순리대로 쭉 흘러갔으면 처음에 기획대로 흘러갔으면 우병우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박근혜한테까지 갔다가 우병우를 거쳐서 내려가는 사이에 원래 없던 사람이 한 명이 추가가 돼요. 우병우에 의해서. 재판부에서는 이걸 너무 가볍게 본 거예요. 저는 단 한마디로 사법부가 저는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들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다. 그냥 검찰도 지금 중형을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검찰이 말하기를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어요. 우병우에 대해서. 근데 고작 2년 6개월이라는 것은 저는 그만큼 그동안에 우병우 라인들이 곳곳에서 암악한 결과다. 특혜를 받은 판결이고요. 더더욱이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조금 끝나고 MB가 계속 이제 도마에 오르기 시작하면 사실은 MB 정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심에서도 판사가 반 정도로 형량을 낮춰줄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갈수록 더 낮춰질 것을 감안해 보면 우병우는 대박 났다, 씨발. 일부 보도에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33부 이용훈 부장판사가 굉장히 판결을 단호하고 괜찮게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재판부가 했던 말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우병우는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한다. 심지어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관련자의 진술도 왜곡해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놓고 정작 구형은 8년인데 2년 6개월 때리는 건 뭐냐고. 보통 잘 줘도 절반 줘도 지금 욕먹을 판에 완전히 한 4분의 1? 얼마 전에 최순실이나 이재용 판결 결과가 나왔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반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5년 6개월 깎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죄를 인정을 하면 그 죄에 대한 벌을 일단 받고 반성을 해야 법정에서 이제 초범이잖아요. 우병우는 초범 맞나요? 네. 초범이기 때문에 이제 감형이 들어갈 텐데, 근데 2심에서 사실은 무죄를 노리고 절대 자기 범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덕구라지잖아요. 법에 누구보다도 잘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은 2심에서도 형량이 더 낮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병우가 힘이 있었을 때 돌봐줬던 판사들이 곳곳에서 사실은 암약하고 있고 이것들이 다 최순실과 박근혜에게만 죄를 더 씌워버리고 이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속셈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초범 드립은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초범들은 자범들 이야기고 최순실이나 박근혜는 초범 아닌가? 초범 문제는 아니지. 근데 법원에 가보면 초범은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국정농단은 초범일 수밖에 없어. 그러네. 두 번씩이나. 그러네.
2년 6개월이라는 거를 보면 저는 2년 6개월이라는 선고 형량이 내려진 것을 보고 이거는 분명히 2심에 가서 집행유예로 나오기 위한 형량이다라고 짐작이 되거든요. 예, 제가 지금 염려한 게 그거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재용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예, 비슷합니다. 이게 그 프레임이 비슷하고 이재용은 삼성이라는 그 거대 자본 집단,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자본 집단에 이익이 걸려 있다면 이 우병우는 검찰들의 본인들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우병우를 오랫동안 감방에 집어넣는 이런 내 뼈를 내주는 판결은 힘들다. 법관들이 서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참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죠. 사법부 적폐죠. 네. 자기 식구들 감싸긴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건 우병우 이야기는 또 다른 방송에서 또 계속 한번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요상한 논란을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시작됐는데. 네.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이제 폐막식 때 또 오는 거예요. 김영철 통전부장이면서 현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폐막식에 참석하는데요. 리성권 조평통위원장보다 더 직계에 있는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1, 2, 3 다 온 겁니다. 네. 1, 2, 3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빨리 그쪽으로 저는 그 논란으로 가고 싶은데 어쨌건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이 내려오고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직접 만나겠다고 또 선언하셨죠. 네, 그리고 23일에는 방송 나가는 오늘이에요. 23일에는 이방카가 또 옵니다. 예. 이방카는 공식 직책이 있어요. 백악관의 선임 고문이에요. 비선 실세라고도 하죠.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죠. 아니 한국의 비선 실세 논란 국정농단 사태를 보고 트럼프가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공적인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르내리고 이런 이상한 얘기가 없어지니까 공적인 자리를 주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도 김여정을 그대로 두면 비선 실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리 하나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법인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 역시 에리에. 영미. 아니, 그 출입증도 있는 거야. 최순실은 청와대 출입증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차에 타갖고 들락거렸잖아요. 그리고 이방카를 왜 한국에 보내 정성순 여사님하고 굉장히 독특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나름 또 말이 먹힐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정서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김영철 통전부장이 어쩌면 저쪽 세력들이 지금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천안함 사건인데 대남 도발의 총책인 천안함 사건 당시에 정찰총국장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김영철이. 그때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김영철이 주도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이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평화 모드에 천안함 폭침의 주도자인 김영철을 내려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늘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엽니다. 긴급 의총을 열어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 한국당 밟을 수 없다 이 논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데 그 좋은 질문을 했어요. 남한에서 일단은 첫 번째 의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천안함을 북이 침몰시켰느냐에 대한 의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정말 충격을 좀 먹었는데 신상철 대표가 이 말이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예, 아까 우리 권 PD가 말한 대로 지금 김정은이요 1, 2, 3를 다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공력을 지금 들이고 있는 겁니다. 화해 무드로 평화로 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걸 계기로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게 영구평화협정 아닙니까? 정쟁이 종식하자는 겁니다. 이런 건데 여기에 과연 정말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당사자 2009년도 인민군 정찰총국장을 맡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지휘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공격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을 생각 없이 내려보내겠느냐. 그러면 내려보내면 문재인 대통령이 코너에 몰릴 걸 알면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알면서 내려보냈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한 대로 우리는 천안함 폭침한 적 없어. 라고 얘기한 걸 증명하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 이게 만약에 반전이 된다면 오히려 더 맞아요.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사항을 계산하고 있어 본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논쟁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붙어야 된다. 저번에 어제도 방송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김태효 전략기획비서관이 이명박 시절에
북한 당국자를 만나서 천안함 사건은 당신들이 해준 걸로 해줘라고 돈 봉투를 건넸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그렇죠. 있어요. 알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네. 알고 있죠. 그 정도 상황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김일성 가면 이후에 또 하나의 건수를 잡았다 싶어서 지금 긴급 의원총회를 연 겁니다. 근데 북한은 이 논란이 번질 걸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상하고 있었죠. 당연히 예상하고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내에서 이제 그 논란이 다시 점화될 거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아니, 그 펜으로 1번 써가지고 북한이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이 안 나는 거지. 그 모나미 파란 매직. 모나미였나? 예, 파란 매직 1번. 그 얼마나 빚고 왔습니까, 우리가? 통일전선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공식 명칭은 통일전선 사업부고요. 정확한 공식 명칭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예요. 근데 이게 북한에는 대남 사업을 하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대남 사업을 하는 대남 공작기구가 3개가 있어요. 이 3개가 방금 말씀드린 조선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 그리고 작전부, 대외연락부 이렇게 3개를 놓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통일전선사업부거든요. 김영철이. 그러면 통일전선사업부는 하는 일이 핵심적인 일이 뭐냐 하면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대남 선전선동, 대남방송, 삐라살포, 친북조직관리 뭐 기존엔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통일전선사업부의 핵심 사업은요. 개성공단 관리입니다. 이 통일전선사업부가 하는 일은 개성공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북한에 투자하는 우리 남쪽 기업들을 총괄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남쪽 기업들은 어디가 관리하죠? 통일부가 하잖아요. 국정원하고. 이 두 기관과 직접적인 연락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게 통일전선사업부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전에는 서로 막 총뿌리 겨누고 정말 죽일 놈 살릴 놈 하던 시절에는 적이었지만 그 이면에 그 속에서 어떻게든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교류를 해가던 사업부 중에 하나가 통일전선 사업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곧 열린다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 통일전선 사업부장인 김영철이 온다는 의미는 이 김영철을 맞대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 당국자가 누구냐? 국정원장이거든요. 반드시 김영철이 오면 우리 서훈 국정원장을 독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 연락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개성공단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남북이 공히 인정했던 사업이었고 이것이 오이사 조치로 말도 안 되게 천안함 폭침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인해서 북한과 완전 대결 구도를 다시 몰고 갔던 이명박 정권이 정권 하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일전선사업부하고 국정원 통일부가 합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와서 만약 김영철 부위원장이 와서 천안함 우리가 북침 안 했습니다. 이렇게 침몰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거기까지 반전이죠. 거기까지는 너무 이게 큰 선물을 주지 않을까. 이건 상전벽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어제 방송에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게 천안함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이사 조치로 쭉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일반 언론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 저쪽이 그랬건 안 그랬건 상관없이. 근데 그 당사자가 이 예민한 시기에 자기 이름을 걸고 내려온다. 더군다나 김영철은 지금 대북 제재 대상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죠. 유엔에 사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거는 이 논란이 증폭되면서 사실은 천안함을 폭침으로 조작한 세력 엿먹어라. 그런 의도가 있다고 바로 보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발끈하고 의원총회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김영철이 말 한마디 제가 원하는 대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유한국당 영구 해체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보수 세력들은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정권을 못 잡아요. 천안함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 하나만 밝혀지면 그렇다고 치면 예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아요. 자유한국당하고 이 MB 쪽에서는 이거 초긴장 상태에 지금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명서 내고 개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까봐 천안함 사건을 딱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를 맞았는데 직접 맞은 게 아닙니다. 배 바로 밑에서 폭발하면서 버블제트가 돼서 그게 배가 쪼개진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 있냐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고철 덩어리인 어뢰 하나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 어뢰를 보고 그게 북한 어뢰라는 증거 있냐 했더니 파란 매직 일본으로 써서 썼죠. 보관했던 게 꺼내 나와졌고요. 그 안에는 천안함 사건 때
건졌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어뢰 속에 가리비 같은 게 발견된 사건이에요. 아예 거기서 성장했던 가리비 못 나와 좁아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 사건을 냈는데 죽인 무기가 뭐냐고 할 때 그 오래를 끄집어내서 이걸로 천안함을 폭침시켰어 했던 그렇죠. 사건인데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시켰다고 쳐 세계 최고의 미국도 없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정권 교체가 돼서 천안함 사건은 언제 재조사하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재판 중인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안 지금 끝났어요. 재판 중에 있죠. 신상철님 지금 7년째 저러고 있는데. 대박 났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셀프로 사건을 다시 논란을 증폭시켜주니 얼마나 좋아? 역시 새가 날아든다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저기 이렇게 발을 담궜던 보람이 있다, 오늘부로. 그거를 전문용어로 새날빨. 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김영철과 김여정, 1, 2, 3, 4를 다 남한에 내려보내느냐. 근데 김영철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국정원이 우리한테 잘못 심문할 수도 있어요. 대남 강경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철이. 원래 이제 대남 강경파인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왜 1, 2, 3, 4까지 다 내려보내느냐. 그럼 그중에 이제 강경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강경파들을 내려보내면서 남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직접 와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한 대통령도 만나고 또 남한 시설들을 두루두루 걸칠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당국자들을 직접 또 만날 거라. 아까 말하신 대로 명령님 말한 대로 이제 국정원장도 만날 테고 통일부 장관도 만날 테고 이러면서 남한의 실상을 좀 파악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의도로 왜 차라리 강경파인 김영철을 남한에 내려보내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제는 영철아 무력으로 남한 침범 못해. 네가 눈으로 보고 와. 이제는 협력 시대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정착해야 되는 메시지를 네 눈으로 직접 보고 와. 네 똘마니를 데리고 와서 다 보고 와.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이후에 남북한의 급격한 화해 무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군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다 내려와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가서 자기들도 회의할 거 아닙니까? 회의에서 야 이건 남한을 보니까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다. 우리 평화로 가자. 이렇게 돼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의 평화 무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개혁 개방 정책을 바로 시행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영철이 남한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극우나 보수 언론들이 지금 못 내려오게 극구 지금 막고 막 지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만나서 같은 민족 탁 터놓고 얘기하면서 한반도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난 좋다. 김영철 통일전선사업부 부장이 대한민국의 대표단으로 내려온다는 의미는 사실은 북한에서도 의도하지 않았던 내지는 우리로서도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자유한국당 전 집권 세력들에 의한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는 명약관화하거든요. 그리고 벌어지고 있고요. 이미 발표되는 날.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저울대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니들이 그렇게 주장한 폭침이라고 주장한 당시의 당사자 총지휘자가 이 사람인데 김영철인데 이 사람을 내려보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품고 그리고 반발하는 극우 세력들로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품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보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북한에서는 볼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민국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주위의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압박을 견디면서도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냐 북한은.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김영철을 내려보냈다는 건 굉장히 간단치가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영철이 남북 간의 그 고위급 채널을 형성하고 개성공단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남북 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김영철이 방문하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결정된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 있는 거는 25일 날 들어와서 김영철이 들어와서 27일 날 가는데 2박 3일 동안 기간에 26일 날 하루 일정을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4월이 되느냐 5월이 되느냐 뭐 10월이 되느냐 이런 기간 더하기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네. 너무 과하게 나가는 건 좀 그렇고. 그렇죠. 이제 뭐 이방카도 오고 뭐 그래서 북미가 만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김영철이 방남하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부터 천안함 폭침에 관련된 논쟁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에서 입장이 일부 이제 비실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자들이 춘추관에서 물어본 결과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천안함 북침의 주역에 김영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영철이 폭침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미 기준이 섰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거 가져와봐 그러면. 폭침한 그 근거 가져와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라고 보면 김영철이 이제 남한에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천안함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스스로 셀프로 지금 무덤을 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건에 있어가지고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천안함이 뽀개져서 침몰한 상황에서 폭발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요. 천안함 관련해서 폭발로 배가 쪼개진 게 아니라는 증거는 몇십 가지가 돼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논란이 재점화되는 건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웃기는 상황이 됐고요. 예를 들어 간단히 쉽게 들으면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 자동차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그 차에 그 시간에 간 적도 없는 어떤 이웃을 지정해놓고 저 새끼가 범인이라고 계속 손가락질 해왔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이 차에다가 불을 질렀다는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고 본인들도 불 지르지 않았다. 내가 저 차에 불을 질러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항변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이명박 정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죠. 사건에 있어가지고 조작은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으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자, 이제는 천안함 사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명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다스, 국정원 특활비, BBK, 4대강, 자원외교 다 빼고 이명박의 첫 번째 범죄는 저는 이 사건, 천안함 사건이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 또 열받네. 천안함으로 계속 갈까요? 몇 시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천안함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종북 메카시가 확대됐고 이 사회에 그다음에 많은 사회에 그 부정부패들이 꿈틀거렸던 사건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광우병하고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지금 MB 정부가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고 국민 앞에 사죄까지 했던 상황이었는데 급반전한 사건이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건은 어쨌든 이제 점화되고 논쟁을 이렇게 우리가 쫄지 말고 이건 논쟁을 해야 된다. 지금 트위터를 보면 자꾸 이제 쫀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증거 가져와. 그럼 당장 누구도 증거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국방부가 사건 진상조사를 발표할 때 그 뒤에 별들이 쫙 앉아요. 그리고 그거 발표합니다. 우리는 북한한테 쳐맞아서 어떤 방비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태 같은 목숨을 수십 명 잃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그 상황에서 징계받은 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훈장 받았죠. 그 원조 이명박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이명박이 오늘 또 이 에피소드를 지배하는구나. 씨발 진짜. 가장 최근에 나온 이명박 소식은 전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다 나왔는데 뭘 전해. 근데 언론들은 부지런히 더 뭔가 단독을 냅디다. 강경호 이게 이명박 최측근 현재 다스 사장이에요. 현재. 예, 맞아요. 다스는 MB 것이다 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건 다 나온 거죠 이제. 어저께 손석희의 뉴스룸에 손석희 앵커가 막 보도를 하다가 앞에 리드멘트에서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스는 누구 거냐고 외쳐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것입니다.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 주진우 기자 등 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계속 외쳐왔잖아요. 10년을 했죠. 10년을. 공식 방송의 앵커가 검찰을 인용하긴 했지만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답을 했죠. 그런데 강경호가 이쯤에서 자기도 불 수밖에 없었다는 게 1월 말에 이동영이 그 녹취록에 의하면 강경호가 나도 이제 옷을 벗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강경호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46년생이에요. 현대그룹 공채 출신이고 한라중공업 사장을 했고 한라그룹 부회장을 했습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이던 2003년부터 서울메트로 사장을 했고요. MB 정부 초기에 2008년 6월 코레일 철도공사 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렇지만 5개월 만에 강원랜드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임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2009년 6월에 다스 사장에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의 집안을 보면 약간 재밌는 게 부인이 여명구 씨라고 서양 화가예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여운상 변호사의 딸입니다. 이 여운상 변호사는 영훈형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요. 이 사람이 중앙지검 차장검사 출신이지만 지금 현재는 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워낙 많으셔서 1919년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혁당 사건에 해서 검찰에 저항하면서 사직을 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돌연변이네. 돌연변이네. 딸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어쨌든 MB와의 인연을 가져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 다스에서 사장을 하고 있는 것 말고 이 사람의 큰 죄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유진 메트로컴. 맞아요. 유진 메트로컴이 네. 시작이었죠. 그 서울 메트로 사장을 하면서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상상을 뛰어넘는 특혜, 이 유진 메트로컴의 22년간의 슬라이딩 도어, 그거를 22년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면서 이 업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뭐 2인 1조로 작업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스크린 도어 때문에 많이 사망 사고 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진 메트로컴이 제2의 다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MB가 뒤에 있을 수 있다는 그 정황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03년 10월에 설립된 신생 광고회사인데 2004년에 역세권에 있는 스크린 도어 민자 사업을 따냈기 때문이거든요. 그 철도, 지하철 이 부분은요, 또 맥콜이랑 또 연관이 있어요. 또 연결돼 있죠. 9호선.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대체 어디가 끝인지는 잘 모르는 건데. 정말 끝이 없어요. 근데 이후에 아까 저도 이제 이 생각이 또 며칠 전에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좌측 보행을 우측 보행으로 바꿨잖아요. 네. 이것도 이것과 지금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나중에 한번 텁시다. 제가 그 당사자가 있거든요. 그건 일본 문화라 그래서 우리는 했다고. 아니. 그래서 지금 그제부터 계속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십억대 에스컬레이터 있잖아. 방향 바꾸는 것과 설치하는 게 엄청난 이권이 또 들어있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예. 근데 이게 지금 MB하고 또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 회사하고. 그 나중에 이제 털기로 하고. 거의 복마전이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지금 MB가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 너무 머리가 나빠서. 치밀하게 지금 아니 우측 보행 좌측 보행을 바꾸면서 그렇게 어떤 놈은 수백억을 털어먹은 놈이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엑스컬레이터를 XY로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 문제는 현대인가요? 엘리베이터 독점이 거의 60, 70%가 현대 엘리베이터라면서요?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지금 곧 문제 제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강경호 사장이 결정적으로 지금 다스는 MB 거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실제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서도 다스 실소유라고 이미 박혀 있었고요.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 김종백 씨도 다스는 왕 회장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후에 계속 2008년부터 정호영 특검에서도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왕 회장 거라고. 근데 묻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우가 그렇게 전 다스 사장이 직접 그렇게 증언을 특검에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럼 왜 구속을 못 시켰냐는 겁니다. 어차피 형사소송법 310조에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대해서 이를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말이죠. 이명박이 금고지기라고 알려져 이병모가 도곡동 땅이 이명박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제가 한번 되씹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의 금고지기였던 이영배 김건희 대표도 도곡동 땅이 이명박 거라고 진술을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명박과 이시영이 이상은 회장한테 돈을 도곡동 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체크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검찰은 그동안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강경호의 다스 사장의 증언이 결정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분노한 영포빌딩 지하 벙커에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맞고요. 예. 이게 또 재밌는 게 한번 털었잖아. 털고 나면 다시 안 오겠지 해가지고 또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턴 거야. 씨발 잔머리에다 걸렸구만. 옛날에 그 전쟁 나면은 포탄 떨어진 구덩이에 숨으면 또 안 터진다고. 떨어진다라는 그런 맞아요. 속설이 있는데 그거를 믿은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불러드렸던 거는 검찰이 얼마만큼 심사숙고히 했는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반 자범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혐의는 벌써 구속입니다. 이 정도면. 증거가 지금 5명이 왜 그러냐면 다스의 종잣돈이었던 도곡동 땅이 MB 거라고 밝혀지면 끝인 겁니다. 다스는 MB 거예요. 이게 지금 강경호 사장이 다스는 MB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인사결정권 같은 것은 시영이가 했다. 이명박의 아들이 그렇죠. 했다. 예. 그리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정황 증거밖에 안 되거든요. 증거 능력이 확실하게 갖춰지지 않았는데 강경호 사장은 현 사장이에요. 현재 다스 사장이 제가요 꼭두각시고요. 저는 바지 사장이고요. 저 사람이 실소유주예라고 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 강경호 씨도 나름 자기가 살 길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백하는 거였죠.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고 더 이상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혐의를 이게 시줄 날줄을 맞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을 완벽하게 짜서 이명박을 부르는 거 외에는 이제 더 이상 뭐 글쎄요 더 이상 밝혀질 거는 이제 요 사건에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 나올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명박 입장에서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야기를 한번 해줍니다. 당신의 살 날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 최근에 정치권에서 대부분 다 3월 5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예상도 아니야. 올림픽 일정과 다음 패럴림픽 그렇죠. 일정을 보면 다 그런 건데. 그 사이에. 네. 그러면 이명박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이 방송한 오늘이 2월 22일이에요. 이상하게도 묘하게도 2월 달은 짧아. 무려 3일이나 짧아. 가장 긴 달에 비해서.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번 달은 우리도 6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3월 5일이면은 10여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정의당에서는 그런 논평을 내놨더라고. 이명박 빨리 소환해라. 소환해야 됩니다. 증거 인멸하고 있다. 근데 네.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으며 지금 감시 논술이랄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웬만한 건 다 확보가 됐다고 보니까 어쨌든 이명박이 그런 입장인 거고요.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을 건네줬던 사람이 청와대 부속실의 선임 행정관이었던 김윤경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 김윤경은 이진영이라는 또 다른 선임 행정관하고 항상 같이 옮겨 다니는데 이 둘이 김윤경은 서울시 공무원 시절에 이명박과의 인연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진영은 LK 이뱅크 때 이명박의 비서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임기가 끝난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문건이라든가 다 이걸 이병모에게 건네주고 이런 역할을 다 했고 임기 후에는 지금 삼성동 MB 사무실에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청와대 제1부속실에 근무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빙산의 일각이다. 왜 그러냐면 구속 후에 수사가 진행돼야 할 사건들이 더 많다. 80%는 아직 미제다. 아까 천안함도 마찬가지고 사대강도 마찬가지고 자원외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작이 국방비리. 그죠? 벙커에서 나왔다는 거죠. 군사 비밀이. 그러니까 그 등등의 수사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될 것 같다. 도곡동 땅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 제가 뭐 내 회사 같으면 현대 그만뒀을 때 차고 앉았죠. 할 일도 없고 놀 때인데 뭐 도곡 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검찰이 조사가 되면 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또 저 자신은 거기에 대한 한 줌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야수님께서 예수님. 다시. 아멘. 아멘. 야, 말이 꼬인다. 너무 은혜로웠나봐, 얘기가. 아우. 아,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워낙 많은데. 예, 다시 할게요. 아까 야수님께서 그 손편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이제 저희 20대 때만 해도 사실 손편지, 그 다음에 뭐 손카드 이런 거 그때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번 이사할 때 보니까 시골에서 그 농사 접고 나올 때 보니까 박스를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제 집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박스 하나 가득 있더라고요. 19살 때 만난. 예. 이게 박스가 사과 박스는 아니고 신발 박스 2개 정도? 예. 그래서 좀 감에 젖은 적이 있는데 그 손편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귀농을 했을 때 이제 제가 몸이 아파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희가 거기가
굉장히 좀 오지고 외진 거예요. 산 위에 10집 사는 독립된 마을이었어요. 열집끼리는 서로 아는 사이예요? 집성촌이에요. 혹시 또 그 열집도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열집도 모여 사는 데 아니죠? 상위 10%만 사는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그 전체가 원래 옛날부터 그래서 그 6.25 때 전쟁 난 걸 몰랐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이 오면은 정말 들어가기 어렵고, 그러니까 눈이 그치고 햇빛 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가서 눈을 치워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한 번은 저희 모르고 한번 나갔다가 와, 차가 이제 스키처럼 미끄러지는 줄 알았죠. 앞뒤로 다 체인을 쳤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심지어 체인이 터지기도 한 그런 데인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게 되니까 집에 인터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인터넷을 당연히 놔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에서 직선거리로 한 700m 되는 지금 이제 그쪽 반장님 집에 전화가 들어오고 동축 케이블이지만 인터넷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 집 인터넷 쓰니까요. 그래서 저희 집까지는 그 전신주도 다 있고 기존에 이제 인프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 이제 전화를 놔주는 그곳에서 해줄 걸로 생각을 했죠. KT. 그렇지, KT지.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KT지 뭐 그 당시에. 네, KT예요. 그런데 안 놔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인터넷을. 왜요? 돈 든다고요. 그래서 선을 뭐 까는데 비싸다? 예. 한 집 때문에 이렇게 하기 힘들다? 예. 그리고 KT는 전신주를 쓸 수가 없다는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전신주가 집에까지 오잖아요. 전기는 한전에서 전기는 거의 다 깔아주거든요. 어디나. 근데 오는데 저희가 그 물어봤거든요. 그 선을 타고 동축만 좀 깔아달라. 속도는 느려도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몸이 아파서 왔고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되는 밭이니까 이거를 인터넷으로 직거래를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양이 적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수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는 상태라면 저희가 안 들어갔겠죠. 근데 그때는 모르고 급하니까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전화도 안 놔주냐. 전화 정도는 놔주면 그 선 따서 그렇죠. 하면 되지 않느냐. 전화도 안 놔주겠다는 거예요. 뭐야. 그걸 가지고 6개월을 싸웠어요.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전화해주는 데 KT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전화도 못 쓰게 2011년. 2011년? 예, 2011년. 얼마 되지도 가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안에 있는, KT 안에 있는 그 직원분을 아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게 안동이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동에 좀 그래도 좀 괜찮은 분들이 많아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쪽에 태스크포스 팀도 오고 무슨 간부도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해주겠다고 계속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중학교 올라가는데 어떡하냐. 숙제를 못 하잖아. 숙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썼냐면요. 3G는 무제한이 되잖아요. 테더링으로 돌린 거예요, 컴퓨터를. 어쩔 수 없이.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 하셨네 그렇게. 느리고 뭐 그거는 힘들죠. 심지어는요. 국회의원까지 동원을 했어요. 좀 부탁을 한 거죠.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견적서를 들고 온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그때는 이제 목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 3,800만 원이 듭니다. 야, 미치겠는 거죠. 100만 원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도 실망을 하고 야, 분노가 막 치미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는 더 실망하게 되는 거죠. 시간은 계속 끌고 6개월까지 가니까. 그리고 이제 겨울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주위에서 어떤 이제 힌트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되 회사마다 회장한테 편지를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애한테 네가 아빠가 이래가지고 와서 했는데 컴퓨터를 못 쓰니까 힘들다. 그리고 엄마 아빠 농사한 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인터넷을 깔아주세요라고 편지를 써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검수도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저희가 검수하면 어른 티가 나거든요. 그치. 제가 또 좀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쓴지도 모르고 하고 대신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학교 봉투를 얻었어요. 중학교. 그러니까 시골 중학교니까 학교 주소가 써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밑에다가 아이 이름 적고 누구누구 올림. 그리고 누구누구 회장님 깨. 이래가지고 연필로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세 군데다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하면 우리가 KT, SK, LG잖아요. 세 군데인데 그냥 한 군데만 보낸 거예요. KT만. 아니요. KT는 SK? 화가 나가지고
안 하고 SK에 보낸 거예요. 최태원. 와.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갑자기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문자가 하나 딱 뜬 거예요. 저희 아들 이름 누구누구군. 나는 누구누구인데 학생이 인터넷 쓸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문자가 팍 뜬 거예요. 그 누구누구가 최태원이라고 본인이 그랬어요. 최태원이 아니고 밑에 실무팀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오케이 했겠지. 해줘. 얘기는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럼 아저씨 해주는 거예요. 애가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없는 사이에 실사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놔주겠다. 그래서 얼굴을 봤죠. 그 사람 얼굴을 봐서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고서 이제 날짜를 하루를 정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경북에 있는 모든 팀이 한 번에 다 온 거예요. 한 번에 다 와서 광 케이블을 쫙 저희 집에다가 하나를 꽂아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 작업 장면 자체를 CF로 써먹어도 좋을 텐데. 되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미담인데 진짜.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이제 이게 보통 팀이 하면은 며칠 걸릴 거를 전체가 다 모였으니까 전봇대마다 전신주죠. 전신주에 한 사람씩 다 올라가가지고 그 동글동글한 걸 깔고 광 케이블을 집안에 딱 넣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두 팀이 온 거예요. 텔레콤 팀, SK 본사 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회장한테 들어갔대요. 그리고 비서가 이제 받겠죠. 그래서 야 그럼 회장이 아니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줘라. 해줘라 해가지고 그쪽 본부장 전무가 이제 총괄을 하되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실사하고 해주죠. 최태원이 그 애인한테도 아파트 막 사주고 있는데 그 정도 해줘라. 그리고 48개월 할부로 돈 받아라. 3,800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저기 할부로 끊어서 받아. 그래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찍고 사회공헌팀에서 와서 100% 다 해주고요. 저희 부담금 하나도 없이 하고 대신에 이제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인터넷 가입 신청은 해라. 대신에 저희가 이제 요금은 내라 이거잖아요. 예. 사은품은 안 주겠다 대신에. 그 대신에 30년 약정이다. 이게 케이블을 까는데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30년 약정이고 중간에 해지하면은 위약금 6천. 위약금 6천.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가설비를 혹시 받지 않느냐 했더니 저희는 가설비는 일체 안 받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저희가 다 그 핸드폰을 쓰고 있었거든요, SK를. 왜냐하면 그쪽에 KT가 잘 안 터져요. SK밖에 안 터져서. 예, 사실은 그랬어요. 이거 뭐 오늘 최고의 광고 효과 나갑니다, 제 SK 오늘. 와, 근데 이거 미담이니까. 광고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요금을 얼마 내야 하니까 뭐 가족 결합이 돼가지고 또 엄청 싼 거예요. 거의 뭐 공짜와 비슷하게 이제 쓸 수 있게 되고. 이제 그쪽에서는 찍어가서 사내 방송 돌리고 전무가 와가지고 아이 잠바도 하나 사가지고 들고 와서 공부 열심히 해. 뭐 또 이런 그 퍼포먼스도 좀 하고. 이 소녀는 훗날 SK에 입사합니다. 야, 진짜 그러면 진짜 완전히 완벽한데.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소감이 어떠냐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뷰도 한번 따고. 뭐 이래가지고 저희가 나올 때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아버님 그 아들이 약초님 아들이 커서 재벌 저격수가 되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의뢰 입었는데 저격수가 되겠어요? 되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SK만 빼고 바른 사람으로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감사의 표시로 이제 사과를 좀 보내줬죠. 제일 좋은 사과를 골라서 회장실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뭐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몇 달 있다가 이제 안타깝게도 그분이 이제 그쪽으로 잠시 이제 국가에서 주는 밥을 드시러 들어갔죠. 야, 아니 그래도 나는 이제 좀 요런 면이 있다라는 것도 놀랐어요. 왜냐면 또 다른 업체는 딱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야 이거 너무 손해가 크다 한 집 때문에 우리가 3,800을 써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SK가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내 방송 있죠. 사내 방송 만드는 월 예산이 몇 억인데. 그게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컨텐츠 하나 뽑아내면 남는 장사죠. 네, 거기서는. 비슷한 이야기가 저희가 프랑스에 있는 집이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 집 옆집까지는 들어왔어요. 인터넷 선이. 프랑스 텔레콤이. 근데 거기서 1km 되는 우리 집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1km를 해달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프랑스 텔레콤에서 25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임원으로 퇴직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난리를 쳤던 게 사실은 저예요. 왜냐면 우리 며느리가 한국 사람인데 얘가 인터넷 없으면 못 산다. 왜냐면 그때 내가 낙곰수를 남의 집 처마에서 이렇게 와이파이로 다운받고 막 이럴 때라서. 그래서 저희는 근데 끝내 실패했어요. 그래서 위성 인터넷을 써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그때 너무 답답하니까요. 네. 어떤 얘기까지 했었냐면 KT에다가 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광 케이블이 있어요. 산 밑에. 그러니까 내가 케이블을 가지고 그쪽에서 땡길 테니까 포트만 하나 열어달라. 그것도 안 해준다고? 태스크포스 팀에 있는 분한테 했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 아이 KT 새끼들. 그래가지고요. 야수님은 아실 텐데 이렇게 안테나 요래가지고 서로 직선으로 쏘는 안테나 있잖아요. 멀리 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 맞은편에 한 700m 앞에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쏠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현실성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증폭기라고 해서 릴레이하는 그 장비가 있거든요. 전파 릴레이를 하는. 그거 그렇게 하면은 가능은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위성 인터넷이 있는 줄 알았는데 위성 인터넷이 없더라고요. 없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스카이라이프는 그냥 TV만 되는 거고. 인터넷도 되나요? 스카이라이프? 옛날에는 했다는데 중간에 이제 끊었대요. 이게 전문적으로 그런 통신사를 괴롭히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이게 지금도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KT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이게 각자의 음영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도서상간 지역이나 이제 약촌님 말씀하신 그렇게 자기 회선이 안 닿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 녹음실이 있는 곳에 이사를 왔다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KT 회선을 가입을 해. 그래서 KT 회선을 가입을 하면 보통 사은품으로 40만원씩 50만원씩 이렇게 주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 그리고 나서 그 2달 후에 이사를 가는 거예요. 약초님 집으로. 그러면 KT 안 들어가죠. 맞아요. 그러면은 그 맞아요. 사은품 안 돌려줘도 돼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됐냐면은 안동 시내에 있을 때 가입을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돈을 받은 건 아닌데 시골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약정이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천만 원을 챙긴 사람이 있었거든요. 대단하네. 아니 이사비가 더 들지 않아요? 그거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이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행정적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인연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요. 아직도 인연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사용한 거를 이제 다른 마을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이미 이제 포트를 딸 수 있는 걸 다 달아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분들이 중간에서 이제 인터넷을 뺐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저희 집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 동네에서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이게 좀 속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속도를 엄청 올려놓은 거예요. SK에서? 그러니까 하나로 들어올 게 아니라 거의 산업용 같이 올려줘가지고 그러니까 손해를 계속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귀농을 접고 이제 나오게 될 때 몇 군데다 광고를 낸 거예요. 인터넷 잘 되는 집.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집을 이제 귀농 카페에다가 팝니다에다 냈어요. 저희 집을. 사진 찍고 인터넷도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갑자기 어느 스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유명한 분이세요. 꽤 유명한 분이신데 갑자기 저보고 뭐 목사님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스님, 목사님, 스님.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본인이 SK에 강연을 갔는데 거기서 영상을 하나 보여줬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 사람들 예를 들면서 그 사람들에게 강의를 했다. 그러면서 그분 맞죠? 그런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스님 맞긴 맞습니다만은 어떻게 아셨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집 사진이나 환경이나 뭐 인터넷 들어왔다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 같네요.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또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아드님 몇 살이에요? 재수합니다. 이번에 재수 결심했어요. 나중에 학교 가고 입사원서 SK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로. 진짜. 된다, 이거는. 얘가 이번에 떨어져가지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재수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있어요. SK가 키운 아들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럼 왜냐면 또 편지를 초등학교 때 글씨체 그대로 아직 기억할 수 있으니까 중1 때 그 글씨체 그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편지를 잘 쓰면 그거 SK가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아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뭐
그 SK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마케팅에 이용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그렇다 하더라도 높게 봐요. 예, 좋은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깔아주고 무시한 업체들보다는 그리고 해주고 차라리 이걸로 그래 우리는 또 좋은 기업이니까 투자한 만큼 또 맞아요. 이익을 내야 되니까 사실 기업이 하는 일이 난 좋다고 봐.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네, 돈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KT는 자기 의무를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SK 회장에 대해서 좀 말이 많잖아요. 예. 오늘 노소영하고 이혼 조정 실패했죠.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거 보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운데 우리는 미워할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은 저를 위해서 해줬으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해주니까 이거는 입장이 또 달라요. 자식을 키워보면은. 공과 사를 좀 물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공과 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아니지. 하다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듣고 나서 저희는 사실 웬만한 거는 용서해 줄 것 같아. 웬만한 잘못은 넘어가 줄 것 같은 제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KT, 삼성, SK도 이제 SK텔레콤이 있고 그룹사가 있고 브로드밴드가 있고 브로드밴드가 있고 그 계열사마다 다 국회 담당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국회 담당자들이랑 다 놀아봤어요. 다 놀아봤는데 제일 재미있는 사람이 SK그룹이었어. 그거 좋은 건가요? 야, 이거 안타까운 거는 받아야 LG는 거론이 안 되네요. LG는 없어요. LG는 없어. 아니, LG도 그거 있잖아요. 인터넷망 있어요. LG 플러스? 있죠. 근데 LG는 그런 국회 담당자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SK가 분위기가 그렇긴 그런가 봐요. 왜냐면 아들이 편지 보내고 완성될 때까지 2주 딱 걸렸거든. 딱 2주. 근데 2011년 정도면 SK가 전 산업군 전체에서 연봉을 가장 높게 받는 회사였을걸요. 네. 그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그 담당자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애한테 게임만 하지 말고 우리가 깔아줬다 해서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우리 회사 들어올래?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애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쭈삣쭈삣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점수가 높아야 돼. 그때 이렇게 하면 좋았는데 우리 회사 들어올래? 사장 하는 거 봐서요. 그렇게 가르칠 걸. 그랬었으면 대박이었죠. 물건이다 얘는. 그럴 뻔했네요. 전무한테 그 말 했어야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뭐 티켓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티켓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지금까지 네버엔딩 스토리였고요. 여러분들 새가 날아든다. 항상 순위가 높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구독을 안 하시고 그냥 막 듣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의 구독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고요. 새날 2 채널에서는 저희가 통으로 풀버전. 풀버전 해야지 뭔가 사람들이 기대가 많이 되잖아요. 풀버전 노모로 그대로 노모로 그대로 나가니까 여러분들 새날 2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